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박광현입니다. 제가 3월에 경주 국사학과에 부임했습니다. 예, 그전에도 경주 신라문화제에서 발표한 적도 있곤 한데 그래도 경주에서 일하면서 발표는 처음이라 엄청 떨리는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백률사입니다. 제 전공이 신라 불교사이고요. 그래서 그 백률사 이차돈 순교 설화는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라서 발표를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주저했는데요. 근데 전화해 주신 분이 박광룡 선생님께서 발표를 부탁하셔서 예, 선생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많이 부족한 발표일 수 있는데 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백률사에 대해서 그 백률사의 많은 영험담들이 있습니다. 이차돈 이야기, 불애랑 이야기 등등 관음, 약사 등이 있는데 이 이야기 중에서 특히 이차돈 순교 설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공이 그래도 문헌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더 꼼꼼히 보자라는 의미에서 삼국유사의 기록들을 찬찬히 한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 삼국유사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죠? 내일 모레 해서 안동에서 삼국유사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너무나 소중한 책이죠. 근데 신라 불교사인 전공자인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삼국유사 가지고 글 쓰는 걸 저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뭐가 답일까? 그래서 저는 삼국사를 피해가면서 그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신라 승려들의 문헌을 본다든지 금속문을 본다든지 했는데 이제는 삼국유사를 조금 알 것 같고 그래서 삼국유사에 대해서 한번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이 발표도 하게 됐는데요. 이 삼국유사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경주를 와서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15년. 삼국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역사책인가? 아닌 것 같은데 막 하고 있을 때 이 굴불사지에 왔을 때 삼국유사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딱 자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다뻥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 왔는데 정말 밑에 굴불사 석불이 있고 올라가니까 정말 백률사가 있는 거예요. 어머 뻥이 아니네. 삼국유사가 다 뻥은 아니네 라고 하면서 했던 기억, 이 백률사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했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고요. 이 백률송순 얘기는 다 아시죠? 제가 경주에 와서 경주 3월 1일에 이제 짐 싸들고 내려와서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학교집 해서 많이 돌아다니질 못했어요. 저도 주보동 선생님처럼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 꿈인데 이젠 점점 그럴 시간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래서 여기가 경주구나라는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가끔 이렇게 택시를 타면은요, 택시 기사분들이 경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깜짝 놀래고 이 백률송순 3기 8기 얘기도 기사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경주에서는 이런 게 상식이구나. 와, 정말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경주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또 밥 먹으면서 막 많이 들었어요. 백률사가 정말 경주에서는 인기 있고 영험 있는 기도처로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률사, 네, 그 옆에 동국대학교 교직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주 밥도 먹고 했는데 제가 이 금강산 주제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것은 아무래도 이 백률사가 이 금강산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적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영험성소다. 라는 건데 지금은 발표 주제가 조금 바뀌었는데 처음 제가 받은 주제는 신라의 영험한 땅
그 경주 금강산이었어요. 아, 제목 너무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험성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백률사가 지금은 누구나 생각하는 이 영험 있는 땅이라는 이미지가 정말 언제부터 생겼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이 비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는 아시죠? 그죠? 817년 또는 818년? 네, 9세기이고요. 아, 이거는 네, 그냥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만파식적 이야기 나오고 이 그 불에랑 설화와 이 가는보살 이야기가 있었던 거는 이제 경덕왕 때 7세기 말 그죠 693년의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 얘기는 이제 경덕왕 때 관음보살 신앙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 이제 만파식적 얘기가 덧붙여졌을 텐데 아 그러면 백률사도 그때 언젠지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추적해봤습니다. 이거는 백률사 관음상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이미지였을까? 백률사를 찾아가서 기도했던 분들이 그 바라봤던 관음보살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서 제가 좋아하는 신라의 관음보살상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 백률사 하면 이 약사열이라고 불리는데 있지만 네. 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사료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원종 헌법 염청멸신조의 원종 그 법흥왕이 법을 일으키고 그 이차돈이 그런 일단 이 이야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이제 백률사 막 얘기를 하는데 잘 뜯어보시면 이 기록에는 백률사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금강산 얘기도 사실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상무의사 찬자를 일연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상무의사 찬자가 신라분기와 이 결사문을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각주 형식으로 덧붙이는 게 향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향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분기 부분은 아주 짧고 주 내용이 이제 결사문 얘기들을 쫙 이제 결사문에 이야기가 자세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금강산 나오는 부분만 살짝 비교를 해보면 결사문에서는 흰 우유빛 피가 한 자나 솟아올랐다로 끝나는데요. 그 10배 가로 열고 그 금강산 꼭대기에 떨어졌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 뒤쪽에 좀 가서 북산 서쪽곡에 장사 지냈다. 거기가 자추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딱 거기서 향전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전하기를 해서 이제 각주로 여기가 북산 서쪽 고개가 금강산이다. 그리고 머리가 날아간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금강산 얘기 우리가 다 아는 머리가 날아가서 금강산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향전에만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상무의사 찬자도 왜 그렇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금, 불언, 하야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 건 왜일까라고 상무의사 찬자도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 백률사가 6세기에 만들어졌다, 7세기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찬을 추모하게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썰이고요. 향전에 있는 거라서 저는 근데 이게 썰인 이야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이차돈 설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라는 건데요. 분명히 8세기에 백률사가 존재하긴 합니다. 분명히 그죠? 7세기쯤에는 분명히 7세기쯤에는 만들어졌고 근데 이 당시에 백률사는 어느 정도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백률사 주지를 봉성사로 옮겨 살게 했다라는 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에랑의 문제가 불에랑이 이제 돌아오고 관음보살님의 영험으로 돌아오고 나서 백률사 이제 국가에서 치하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상으로 해준 것 중에 하나가 백률사 주지를 봉성사로 옮겨 살겠다. 봉성사는 당시 삼국사기에 보면 분명히 성전사원,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원이라서 격이 높은 사원이거든요. 그래서 백률사는 이때까지는 봉성사, 성전사원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사원이었다. 그리고 당시는 이제 관음보살상의 영험은 있었다. 라는 얘기까지는 알 수 있는데 이때까지 분명히 2차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2차도는 언제 등장하는가? 9세기입니다. 상무묘사의 기록들, 그다음에 석단기 기록들 다 찾아보면 계속 원하라는 그 연호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원하영간, 9세기 초반이죠. 이 결사문이 써지는 것도 원하영간, 그죠? 비가 건립되고 무덤이 다시 정비되고 하는 것도 817년 원하. 그리고 이 석단기의 내용을 이제 탁본해서 이렇게 첩으로 만든 것들이 많이 유통되고 되는데 그 이름도 원하첩. 분명히 이게 9세기 전반에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백률사 승들만 한 게 아니고요. 백률사, 남간사, 흑료사승이 같이 합심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진찬, 기목, 이런 고위층, 고위 귀족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 왜 만들었을까? 이들이 왜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은 이거 비 하나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고요. 아까 이 조보동 선생님께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많은 비들과 함께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하첩은 이 글씨를 잠깐 보시라고 넣었는데요. 이 시기에 원하연간에 만들어지는 많은 글씨들이 이제 왕이지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9세기 초반에 어떤 비들이 만들어지냐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서당화상비. 누구의 비죠? 원효, 그죠? 원효 스님의 비. 그 고선사에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시기의 비 중에서 연도가 좀 올라가는데 내용을 보면 분명히 원효 스님을 하는 건데 그 원효보다는 문무왕의 그런 업적, 그런 걸 더 강조하고 있고 원효의 그 행적 중에서도 영험한 자치, 원효의 영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황룡사탑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안함이라는 승려에 대한 비도 만들어지는데요. 이때는 안함의 예언력,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가와 관련된 일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고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 신행선사비 해서 이제 또 하는데 신행선사비에서도 재밌는 게 여기서도 안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사실 신라 불교사에서 안함, 안홍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 시기에 또 안함, 이 신행선사가 안함형의 증손이다라고 이제 줄을 대는 거죠.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이런 의상이라든지 원효라든지 안홍이라든지 또 이 시기 아도, 2차도 경흥 승전해서 이 불교 많은 이 고승들의 비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비들의 공통점들을 뽑아보면 첫 번째,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국가와 관련된 일, 국왕과 관련된 일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단순히 승려들을 추모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그리고 영험담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의 인물들, 불교 수용 초기의 인물들 이 강조되고 있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이후에 이제 비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이제 9세기 후반 10세기인데요. 이때 만들어지는 선사비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순교비와 또 이 상부사에 실려 있는 결사문과도 그 사료를 비교해 보면 성격의 차이가 보입니다. 이 비에서는 결사문보다 오히려 국왕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불교가 뭘 했다? 삼국 통일에 기여했다. 불교를 믿으면, 불교 사원을 후원하면 뭐하다?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왕한테도 좋고 이런 영험으로 좋아 라는 얘기들을 비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 비 건립에 국가를 강조하고 있고 국왕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비를 만들고자 주문 제작한 사람들은 국왕이다.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했다라고 제가 예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외가 없어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국가 주도로 만들었다. 라고 국가에서 불교를 더 흥룡하기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차돈 순교비, 신행선사비 잘 행간을 보시면 이거는 왕명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선사비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선사비들은 대부분 왕명으로 만들고요. 국왕의 명령으로 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만들어요? 비를 만들려면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누가 대요? 국가가 아니라면?
네, 사찰에서 됐겠죠. 네, 연결이 됩니다. 자, 9세기 전반 그리고 국왕들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발표문에는 PPT에는 Q가 많은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Q가 많아요. 왜?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가장 싫어하기도 하고 선생님 Q가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9세기 전반의 국왕들이 왜 불교 초기의 승려들을 강조했어야 하지? 그 이유가 도대체 국가에서 했다면 그 이유가 뭐였지? 생각을 해보면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국가의 불교 정책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 흑륜사 금당 십성이라고 있잖아요. 흑륜사에 이렇게 10명의 상을 세웠다. 이 시기예요. 신라하대 초반에 만들어 이 10명의 상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곽승우 선생님이 이 시기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국가에서 그들의 업적을 추모하여 사표로 삼고자 전류성왕의 정법 통치, 불교계에 대한 국가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국가가 주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이제 왜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사실 국가와 불교 교단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교단이 국가의 통치 밑에 없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고 사실 국가의 통치에서 벗어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불교 교단은 뭔가를 자유를 추구합니다. 뭐에서 알 수가 있죠? 그 유교에서 뭔가 자기들의 특별한 유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봤을 때요. 그들이 거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불교에서는 꼭 사원이라는 별도의 공간에 거주하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불교는 세속법이 있는데 세속의 그 규율이 있는데 그거와 달리 그들의 계율을 따릅니다. 뭔가 그 선후 관계는 그 스님들에서 다르겠지만 뭔가 자기들의 유를 지키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게 이제 불교 교단의 특징,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국가에선 입장에선 필요할 때는 통제하고 강하게 통제하고 어떨 때는 좀 풀어주고 이런 게 그 긴장 관계가 끊임없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 교단과 불국가와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기입니다. 원성왕, 이제 신라하대라고 하는 원성왕부터 이제 애장왕 시기, 애장왕 그 다음에 헌덕왕 이 시기에 비들이 건립을 하는데요. 자, 이 시기의 불교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 아시는 정법전, 그죠? 정법전 기존에 있던 정관을 이제 그냥 성격만 조금 달리 바꾼 거다라고도 하고 뭐 새로 정법전이 둔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처음으로 승관을 두었다 이 부분이 재밌죠. 승관을 두었다. 사실 승려가 그 교단에서 활동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초치 승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정법전의 성견이 불교계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승려가 승려들을 이제 교단을 관할하게 하면서 자율성을 부여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것도 이제 뒷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애장왕 6년에 이제 공식해서 애장왕이 어려서 즉위하잖아요. 어려서 즉위하고 삼촌이 섭정을 해요. 그런데도 이 시기에 뭔가 개혁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20여 조를 발표한 그 중에 하나가 하나 있겠죠. 불교계에 대한 개혁도 시작이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전사원이 바뀌는 거죠. 중대의 그런 불교계의 권력을 쥐고 있던 성전사원의 관호가 바뀌고 관원소가 축소됐다. 그래서 신라하대에 가면 성전사원이 축소됐다라고 누구나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작업이 이제 애장왕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장왕 7년에 신창불사 다 아시죠? 새로 창건하지 말라. 더 이상 절을 새로 짓지 말라. 이거는 통제인가요? 자율인가요? 뭐예요? 국가 입장에서 통제하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국가가 관여하긴 해요, 그죠? 이렇게 새롭게 절도 짓지 말고 그다음에 비단 이런 사치로 이렇게 불사를 하지 말라. 그리고 금은기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제 규율을 내려요.
이게 명령을 하교 교서를 내리는 거죠. 아, 이런 명령들이 불교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어떻게 다가왔을까? 바로 이 시기에 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순교비 같은 고승비가 등장을 하는데, 왜 제가 이 김원성을 얘기를 하냐면, 기존 논문에서 다 헌덕왕은 불교계를 굉장히 후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이 김원승이 헌덕왕이 되고 불교계를 후원했기 때문에 그 이전이었던 애장왕 때도 뭔가 이렇게 불교를 후원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명량들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은 뭐냐면, 이 시기에 불교계에 대한 통제가 들어갔고, 그게 불교계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이 느껴졌고, 그랬을 때 뭔가 불교계에서 사찰들은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차돈 설화는 추모결사 그리고 순교비의 건립은 백률사, 남간사, 흥륜사 승들이 합작해서 우리가 뭔가 국가에 우리 절을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보자, 얘기해보자 라고 했고, 그게 통했던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불교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찰들의 생존 전략 속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시대, 다른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제가 발표에 흥미를 위해서 일부러 자료집에선 뺐는데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나라 건지 혹시 아세요?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시텐노지 사천왕사라고 혹시 답사가 많이 가시죠? 예, 그 절에서 나온 그 문서입니다. 저 손바닥 너무나 강렬한데요. 저 손 도장이 누구 거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쇼토쿠 태자, 그 일본의 불교 수용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성덕태자의 손 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사천왕사 어수인 영기라고 하는데요. 이 사천왕사는 쇼토쿠 태자가 세운 일본의 7개의 절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다라고 아직도 선전하는 대표적인 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영기에서 뭐냐면 1007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1007년에 발견이 됐으면 뭐예요? 학계에서는 다 얘기합니다. 1007년에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덕태자가 직접 써서 이게 내 친서라는 걸 보여주려고 소토쿠태자가 손도장까지 찍었다 라고 얘기하는 문서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성덕태자가 그 사천왕사의 수호를 맹세하고, 그 후대 지배자들이 이 절을 지키고 후원할 것이며, 만약에 이 절에 돈을 빼가면은 너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내가 앞으로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이렇게 윤회하면서도 한생에서 이 절을 지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일본 사람들은 현재 믿어요. 믿으니까 성덕태자가 만든 절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1007년에 왜 이 시기에 사천왕사는 왜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지 하면, 이것도 이 시기에 일본의 불교 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이안 전반기까지는 국가에서 굉장히 불교를 지원하고 뭔가 이렇게 손을 대서 뭔가 이렇게 통제를 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손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쿠니들의 이제 교화 정책을 포기하고 관사를 해체하면서 이제 사찰은 뭔가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율인데요. 이게 좋게 얘기하면 자율인데, 어떻게 보면 너네 살아남을 자들은 살아남아라. 교육부에서 대학의 그 정원수에 대해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흥복사, 동대사는 확실히 밀어주고 이제 나머지들은 각자 생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찰들이 기존에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요. 이런 사천왕사처럼 이런 엄청난 영험담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걸 한 사찰들이 결국은 살아남았고 그걸 유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 후기에도 있어요. 고려 후기에 그 얘기 아시죠? 그 왕건이 그 삼국
그 삼국을 통일한 거는 그 천태종의 천태 법화사상 해삼길 사상에 의한 거다. 라는 얘기해서 고려 후기 그 얘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되는데, 사실 그것도 고려 후기에 천태종에서 만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이차돈 설화도 같은 맥락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결론은 백률사의 영험성설한 이미지는 9세기 이후 국가 불교 정책의 변화 속에서 사찰의 생존 및 부상을 위해 승려들이 창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박 교수님께서 좀 무거운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아주 좋은 사진을 함께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금강산의 여러 유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굴불사 사면석불 하나만 가지고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별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저랑 함께 같이 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굴불사는 불을 좀 끄셔도 되는데 요 쬐끄만 요 점이 지금 다 아시는 굴불사, 이거 뭐 지리야 여기 다 경주 분들이니까 잘 아실 테고요. 위에서 바라본 굴불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뭐 완전한 그 사각형은 아니고 네모난 형태죠. 거기에 이렇게 네 면에 조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변에 보면 이렇게 내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3칸, 여기서 보면 4칸의 초석이 남아 있는데, 저 초석은 지금은 현재 고려시대 초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처음에는 그 전에는 어땠을까? 저 사면불이 처음 만들어질 적에는 그냥 노출이 되어 있었을까? 아니면 뭐에 덮여 있었을까?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함께 이따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본 그 사면석불의 전체 모습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딱 3가지입니다. 왜 굴불사지라고 부르느냐? 아까 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그렇게 적고 있으니까 굴불사라고 부르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굴불사지죠. 언제 만들었냐? 학자에 따라서는 내면의 그 조각의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 아니다, 이건 한꺼번에 만든 거다. 이렇게 학자마다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그 말씀 이따 드리려고 하고요. 2번째는 각 면에, 네 면에 새겨진 상이 도대체 뭐냐? 이게 같이 조합이 서로 이게 조합을 이루는 거냐, 아니면 각각 별개냐? 그러면 이 이름은 사방불이냐 사면불이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답은 사면불입니다. 사방불은 아닙니다.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3번째는 이 구조가 원래는 어땠냐? 처음부터 저렇게 노출돼 있었냐? 지금처럼? 아니면 뭔가에 덮여 있었느냐? 덮여 있었다면 어떤 형태의 것으로 덮여 있었겠느냐? 요 3가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우선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더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요. 여기서의 그 키워드는 경덕왕입니다. 경덕왕, 백률사.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분명히 그 일현 스님은 사방불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처음에는 여기를 굴불사지 사방불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지금은 사방불이 아니라 이제 사면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절 이름을 굴불사라고 했으니 지금은 잘못 전해져 굴석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이면 고려 후기에는 굴석사라고 불렀겠죠. 근데 원래 이름은 굴불사가 맞다. 이제 이렇게 일현 스님이 적고 계시고, 그럼 일현 스님은 사방불이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은 사방불이 틀리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덕왕이 팥돈이 나왔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 따르면 경덕왕 이전에 이미 만들었어야 옳지요. 경덕왕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경덕왕이 이제 처음으로 발견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덕왕의 재위기간이 8세기 중엽이니까, 그러면 이 굴불사 사면석불은
8세기 중엽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불교 미술사의 양식의 특징으로 보면 사실 8세기 중엽 이전으로 올려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현재는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던 이 시점, 경덕왕 때 이 사면부를 만들었겠다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8세기 중엽보다 좀 올려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따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이제 굴불사, 아까 이제 백률사로 가려다가 이제 굴불사의 그 사면부를 캐냈고, 다 뭐 아시는 것처럼 100m밖에 안 되고, 옛 그 엽서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하나 넣었고, 지금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일섭 스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올라가시면 거기 있는 그 마의 조각만, 선으로 새긴 것만 보시지만 사실 저 안에는 그 유명한 일섭 스님의 그림과 그 조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9세기 것인데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이니까 예전 모습, 지금 모습,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금동불 입상이고, 이건 뭐 9세기 것이니까 좀 시기는 차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도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750년, 그러니까 18세기 중엽 지도에도 이렇게 백률사는 금강산 밑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되어서 나오고요. 18세기 또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는 18세기 지도에도 금강산과 백률산은 잊지 않고 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긴 또 특히 이 경주도에는 중요한 게 여기 석굴암이 이렇게 그 목조가옥이 없는 상태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바로 이 경주도에 18세기 경주도회가 석굴암의 목조가옥은 원래 없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지도이기도 하지요. 네. 대동여지도에도 이렇게 금강산, 물론 불불사, 백률산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요. 토암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왕경 5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잠시 저랑 함께 내일 답사를 하시겠지만 좀 감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원래 이 돌이 있었을 겁니다. 높이가 제일 높은 부분이 3.5m의 돌이 있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네모 반듯하지 않으니까 대충 네 면은 보이지만 반듯하지 않으니 면마다 높이가 좀 달랐겠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쪽 면은 좀 낮게, 여기는 뭐 뒷면은 또 앉은 상을. 근데 이제 부득이 이 면을, 이 서면을 앞면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조각 승은 이 앞면이 제일 높습니다. 이 돌의 높이로 보면, 그래서 요 서면을 정면으로 두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또 서면이니까 서면하면 아미타죠. 서방 극락 아미타.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상을 새길 고민을 이제 조각가는 하셨을 텐데 가장 크게 하려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큰 상 크게 만들까 해서 이제 요 돌까지는 같은 돌이고요. 요 머리는 이제 부득이 따로 만들어서 올리면서 더 크게 이제 하려는 노력을 하신 거죠. 좌우의 협시보살상은 원래 돌로는 도저히 이게 그 견적이 안 나오니 따로 돌을 조성해서 좌우 협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크기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크기가 다르다 보니 이제 어떤 학자분은 이게 저마다 만든 시기가 다른 것이 아니냐. 여기는 언제고 여기는 언제고 여기는 언제고. 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양식적으로 볼 때 8세기 중엽 언저리에 거의 같은 시기에, 물론 약간의 뭐 1, 2년 뭐 몇 개월의 시차는 있겠지만 동시에 설계를 해서 동시에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네, 다시 위에서 바란 모습인데요. 바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저기 서면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단독의 돌, 여기 머리는 따로 얹은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서면 동서남북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머리에 따로 얹은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따로 얹었고 단독의 상이고, 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서면, 여기가 동면, 앉아 있는 이제 약사불상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이 동쪽이고요. 동서, 네.
예전 일제 그 강점기의 유리 건판 사진들을 좀 찾아보니 제법 많았습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시면 이 옛날 유리 건판 사진을 다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경주 관련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혹시 심심하시면 뭐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참 재미있는 옛날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사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이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입니다. 머리가 떨어진 채로 있었고 여기까지 풀이 흙이 쌓여져 있었죠, 과거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바로 좌엽시보살. 가운데가 불상이고 좌엽시는 늘 좌우는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왼쪽이면 좌엽시, 부처님의 오른쪽이면 우엽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좌엽시 보살인데 보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보니까 예전 사진을 보니까 촉을 두어서 따로 보관을 따로 만들어서 더 높이 올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cm, 너비는 8cm고요. 또 다른 같은 24년에 촬영한 사진에는 요 도면, 이쪽이 그 서면인데 우엽시죠. 우엽시는 아예 뭐 몸통이 나가서 떨어져 있는 그런 옛 모습이 있습니다. 다 옛날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북면이고 남면이네, 남북이요. 네. 다 옛날 사진들 쭉 감상하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까 그 보관도 떨어졌던 부분이 요 좌엽시보살, 우엽시보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곳을 이제 중요한 곳을 81년과 85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했고 지금 이 사진은 85년의 발굴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주초도 아까 보신 그 정면 3칸, 측면 4칸의 그 주초가 다 드러났고요. 당시에 이제 많은 유물들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온 유물들을 보시면 그 전부 다 이제 고려시대, 요거는 물론 통일신라 후기 한 9세기 정도 이렇게 허벅지가 강조된 이런 상들은 보통 9세기거든요. 9세기에 또 고려시대 때 이따가 우리 이용현 선생님께서 또 잘 말씀해 주실 요 군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러난 유구 뭐 그냥 감상하시면 되고요. 네, 쭉 이렇게 보시고, 네, 이제 서면부터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불상은 사실 손만 이렇게 잠깐 보시고요. 네, 가운데 있는 불상은 오른손은 깨져서 어떤 손 모양인지 알 수 없고 왼손은 이렇게 배 앞에 두었고 이제 리본도 보이는데 사실 이런 손 모양 갖고는 이 불상이 어느 부처님인지는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만 갖고는 이 불상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 이제 잠깐 보시고 머리 이제 새로 지금 깔끔하게 잘 붙였죠. 다행히 요 좌엽시보살, 요 좌엽시보살에서 힌트를 줍니다. 바로 아까 보셨던 이건 우엽시보살이고요. 그래서 좌엽시보살의 바로 저 보관 따로 만들어 붙인 요 보관에 바로 이 화불이 보관 화불 이렇게 보관에 또 다른 화불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좌엽시로 관세음보살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가운데 부처는 비록 수인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관 화불은 이제 전부 다 관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건 우엽시보살. 우엽시보살은 파손이 많이 됐고 우엽시보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단지 이 오른손에 든 정병뿐입니다. 이 정병은 이런 식의 정병을 두째와 셋째 손가락에 잡아 끼운 것인데요. 이 정병만 가지고는 이 우엽시보살이 누군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병을 든 상은 관세음일 수도 있고 뭐 문수보살도 들 수 있고 누구나 들 수 있는 게 이 정병이기 때문에 이 우엽시보살이 정병을 든 것을 가지고 이 누구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우엽시보살만 갖고 알 수 없고 좌엽시보살은 관세음이 틀림없는 데다가 이 세 분의 부처님이 서쪽면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서면은 아미타 3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면 당연히 보주를 든 약합을 들어도 되고 보주를 들어도 되고 동면에 약사 부처님. 그래서 이건 아주 굉장히 정확합니다. 동면에 약사, 서면에 아미타. 이건 정확하게 잘 갖추어졌는데 문제는 남면과 북면입니다. 동면에 잠깐 그 약사 부처님을 잠깐 감상하시고요. 네, 약사 예전 모습입니다.
네. 동면 약사, 서면 아미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면. 근데 문제는 요 남면과 북면입니다. 남면과 동서, 남면과 북면인데요. 이 남면의 경우는 지금 두 분만 계시는데 가운데는 부처고 지금 좌엽씨는 보살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엽씨도 보살이 되어야 맞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여기가 뭔가 뜯긴 자리, 다시 보시면 여기 뜯긴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 원래는 가운데 부처를 두고 좌우 협시보살 3존이 멀쩡하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뜯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여기에 누군가가 뜯어간 상이 있긴 너무 공간이 협소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그냥 불상 하나 보살상 하나만 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분명히 뭔가 뜯겨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통 우리가 통상 3존으로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엽시 보살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또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왜 흔적이 없냐? 아마도 머리는 약간 좀 띄워서 환조에 가깝게 하고 몸은 이렇게 부조로 붙였을 가능성, 그래도 3존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냐? 3존이던 아니면 그냥 불상 하나 보살상 하나를 세웠던 간에 누구냐?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동방 약사가 있고 서방에 아미타가 있다면 남은 건 석가모니 아니겠느냐 해서 석가 3존이라고 학자들 간에 추정은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석가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요. 나머지가 이제 북면입니다. 북면에는 바로 그 유명한 선각의 11면 관음이 있고요. 또 한 명의 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또 누구냐? 역시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지만 학자 간에 추정컨대 미륵보살, 남은 게 사실은 당시에 8세기 중엽 경덕왕 때 유행했던 게 약사, 아미타, 석가, 남은 게 미륵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상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 상이 미륵보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한 단계이지, 사실 이 상태로 갖고는 미륵이다라고 단언할 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바로 그 11면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보통 오후 한 3, 4시쯤 가면 잘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11면 관음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착한 사람만 보이고 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내일 번 가서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여기 이제 11면 관음이 사실 우리 경주에 딱 3개밖에 없습니다. 통일기 신라 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11면 관음상을 두고 신라의 통일기 신라 때 밀교가 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1면 그 머리에 보관에 11개의 얼굴이 있고 팔이 여러 개 있는 다면 다비상이 밀교의 상이니까요. 하지만 통일기 신라에 정말 밀교가 들어왔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밀교가 있으려면 더 많은 증거자료, 밀교 경전 혹은 만달라 같은 것이 통일기 신라에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딱 3개만 지금 11면 관음이 딱 3개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갖고는 이 11면 관음의 도상을 빌어온 것이지 진정한 의미로 밀교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모르죠. 또 더 많은 증거가 나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보관에 11개의 얼굴, 팔에는 양쪽으로 3개씩 대칭으로 그래서 6개의 팔, 그래서 11면 6비, 관세음보살, 아주 귀중한 예입니다. 이런 유사한 예가 바로 석굴암 본존 뒤에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화불은 관세음이니까 아까 화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이제 잘못 보수가 됐지만요. 그래서 10개이면 11면이라며 라고 하시겠지만 뒤통수에 있는 하나의 얼굴을 지금 부조기 때문에 표현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11개의 얼굴이 보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낭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에는 3개의 11면 관음이 있는데요. 굴불사에 있고 석굴암에 있고 바로 이 낭산에서 출토돼서 전체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이 11면 관음. 이 11면 관음이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11면이 이렇게
한 단으로만 둘러진 게 있고 석굴암처럼 석단, 세 단으로 올라간 게 있고, 그건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단, 케이크처럼 올라간 게 있고 한 단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패턴이 다 경주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예를 보면 뒤통수에, 환조의 경우는 뒤통수에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뒤에 있는 건 보통 끌어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관 위에 11개의 얼굴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데, 이제 석굴암의 경우는 이제 뒤통수에 있는 걸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귀한 예이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 아미타, 여기 약사, 여기 이제 석가삼존,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11면 6비, 미륵보살, 이렇게 보통 학계에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방불이려면, 제가 아까 정답은 사면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방불이려면 사방불 관련 경전이 바로 아미타, 법화, 이 지금 쭉 제가 아까 교재에도 드린 요게 사방불을 언급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요 밑에는 전부 다 밀교 경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동방에는 반드시 아촉, 거의 다가 아촉이죠. 딱 하나, 공작 왕주경에만 동방 약사라고 적었습니다. 서방은 전부 다 무량수만 아미타니까 서방은 거의 다 아미타. 이건 일치합니다. 남방 정말 보상불, 정방불 못 들어보시던 밀교의 부처거든요. 북방도 마찬가지로 뭐 칠보당 전부 다 못 들어보시던 밀교의 부처인데, 사방불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이 구조여야 됩니다. 이런 구조. 뭐 동방약사, 서방 아미타는 상관없지만 남방, 북방은 전부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방불의 이 경전에서 말하는 사방불과 적어도 우리 굴불사 사방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따 말씀드릴 칠불암도 마찬가지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통일기 신라의 내면에 있는 부처는 사방불, 경전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사방불이라고 보긴 어렵고, 내면에 각각 하나의 대표 불상을 새긴 사면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그 학계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정 명칭도 굴불사지 사면석불입니다. 사방이 아니고요. 뭐 이런 여러 군데 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예산 사방불도 다 마찬가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사방불과는 일치하는 예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네. 뭐 빨리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너무나 유명한 경주 남산의 칠불암 마해석불군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거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 삼존불이 있고 이제 앞에 사면불이 역시 놓여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건 왜 굳이 가져왔냐면 이제 구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아까 교재에 보니까 이 방위가 잘못됐더라고요. 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서, 남, 북이고요. 이 동면불은 역시 여기 약합을 쥔 약사불입니다. 네, 아마 이런 드론 사진을 잘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 사면불, 칠불암의 이 사면불 혹은 우리 굴불사의 사면불, 이 원래 이랬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특히 이 칠불암의 경우는 여기 석경이, 법화경과 약사경, 석경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구조와 이 석경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을까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메트로폴리탄에 가시면 꽤 큰데요. 사방에 구멍이 뚫린 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요걸 보고 혹시 예산 사방불이나 우리 굴불사 사면불이 이런 구조였을까? 중앙에 사면불이 있고 사방에 또 더 큰 뭔가 더 쉬운 것이 있고 여기 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돌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였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또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바로 이 중국 운강석굴 및 여러 석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중심주굴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칠불암 관련 논문도 이제 써서 이제 곧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 중심주굴은 운강석굴을 비롯해서 중국의 향당산 석굴 등 굉장히 많은 석굴에 이 중심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주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석굴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뚫으면서 이렇게 중앙에 기둥을 남겨놓고 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는 우요 삼잡 프라닥시나라고 하는 우요를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한 건데, 사실 이 원류는 인도의 아잔타 석굴, 인도의 석굴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그런 우요하는 삼잡하는 그런 구조의 본을 따서 중국의 이제 수많은 석굴들이 바로 이 중심주 중앙에 기둥이 있는 이런 구조를 두고 이제 우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석굴을 뚫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 화강암이. 그래서 이 석굴을 향한 지향, 특히 이 중심주굴에 관한 지향, 왜냐하면 돌면서 이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경, 결국 그러면서 공덕. 그래서 저는 이 중심주굴을 주목하는데,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이 바로 중국 하북성의 남향당 석굴을 가면 굉장히 꽤 큰 구조인데, 사면에 이 중심주의 내면에 다 그 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면불이지 사방불은 역시 아닙니다. 있고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 요 밑이 다 석경입니다. 다 석경을 깔아서 여기 이렇게 여기 보면 석경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경전을 쭉 그 주변에 양쪽 벽이죠. 중심줄을 두고 벽면에 쭉 석경을 둘러서 돌면서 석경을 보고 또 돌면서 가운데 있는 중심주에 부처님께 예경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구조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굴불사나 혹은 칠불암 사면불, 굴불사 사면불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실불암의 경우는 석경이 발견된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 석경이 굉장히 짧은 경전이거든요. 특히 약사경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경전이어서 제가 좀 활산을 해보니까 그 벽면에 그 사면석불 그 벽면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돌면서 경전도 외우고 부처님께 예경도 하고, 그래서 결국 공덕 쌓는 공간으로 아마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 아까 주춧돌이 굴불사에 남아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내면에도 석경을 둘렀을 수도 있겠다. 우리 화엄사도 마찬가지, 장육전에도 그런 식으로 석경을 둘렀듯이 그럴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능성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